가끔 그런 기사를 읽습니다. 길을 걷다, 밭을 갈다, 산에 오르다, 수영을 하다, 기타 등등. 일상을 살던 사람들이 우연히 어떤 물건을 발견했는데 알고 보니 그 물건이 어마어마한 가격의 보물이라는 소식. 해외 토픽에서 흔히 보이는 그런 기사 말입니다. 때로는 귀한 약초이거나 오래된 골동품이고 보석 원석, 지구 밖에서 날아온 운석, 또는 인류 역사보다 오래된 화석이기도 한 물건들. 얼마 전 그런 기사 하나를 봤습니다. 이달 3일, 미국 아칸소주 다이아몬드 분화구 국립공원을 딸과 함께 산책하던 댄 프레더릭이란 남성이 산책 도중 2캐럿이 조금 넘는 다이아몬드 원석을 발견했다는 것. 아직 정확한 가격이 매겨지진 않았다지만 꽤나 횡재인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그가 다이아몬드를 발견한 공원에선 종종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데 그건 이곳이 일반인이 다이아몬드 원석을 찾아 분화구 곳곳을 헤맬 수 있고 발견할 경우 가져갈 수 있는 세계 유일의 공원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다이아몬드를 찾은 사람은 보석을 갖게 되고 공원은 토픽이 보도돼 더 많은 방문객이 찾으니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일이란 이런 경우가 아닐까 싶네요. 얼마 전 저도 보석을 주었습니다. 지금 기분 같아서는 댄 프레더릭이 자신의 다이아몬드와 바꾸자고 해도 거절할 그런 보석을 주었죠. 찾은 곳은 제9회 서울 노인영화제가 열린 아리랑 시내센터고 보석은 엄마의 편지란 작품입니다. 이곳에선 누구나 저와 같이 보석을 줍는 기회를 가질 수 있고 운이 좋아 보석을 찾는다면 그 감격을 간직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무비시네 영화방 오늘 방송 제9회 서울 노인 영화제에서 발견한 엄마의 편지 되겠습니다. 그럼 무비시네 영화방 방송을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더 쉽게, 더 즐겁게, 그리고 더. 무비시네 영화방 김기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방송은 원래 예정되어 있던 방송은 아니고요.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9회 서울 노인영화제라는 영화제에 다녀왔어요. 서울 성북구 아리랑 시내센터에서 10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열렸던 영화제입니다. 영화 티켓값은 무료고 39편의 단편 영화가 경쟁 부문에 출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화 가운데 보고 싶은 영화를 선택해서 볼 수가 있죠. 단편 하나하나 이렇게 상영하는 게 아니고 3, 4편, 많게는 5편까지 이렇게 묶어가지고 특별한 세션을 만들어서 그 세션별로 상영을 합니다. 그래서 모두 7개의 세션이 있는 걸로 알고 제가 본 영화는 두 번째 세션 삶의 반추라는 두 번째 묶음이 되겠습니다. 일단 서울 노인영화제 그 트레일러 영상에 딸린 그 음성부터 듣고 오시겠습니다. Questa chiave che lei dice sempre di sì, bisogna farla venire dal cielo, eh? Eh sì. Vabbè, io ci provo. Se la Madonna me la buttasse anche a me, non si sa mai, eh? Proviamo. Oh, via! Via! Via, larga! Buongiorno, principessa. 영화 잘 보셨어요? 아, 내가 이 영화 안 보았으면 정말 후회할 뻔했네요.
엄마의 편지는 서울 노인영화제 단편 경쟁 부문에 출품된 39편 가운데 하나로 16분 14초짜리 단편입니다. 광주 시청자 미디어 센터 10여 명의 수강생들이 독립영화계에서 주로 활동해온 이채 감독의 지도 아래 제작, 연출, 편집 등 필요한 여러 작업을 분담했습니다. 촬영은 나흘 동안 진행됐으며 전문적인 영화인의 도움을 받은 건 동시녹음 단 하나뿐이었다고 합니다. 영화 제작은 문화 관련 재단으로부터 지원받은 300만 원으로 이뤄졌죠. 영화는 감격적입니다. 관심이 없다면 열리는 줄도 모르고 지나칠 법한 작은 영화제. 그곳에서 아무렇게나 골라잡은 영화치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좋았습니다. 삶의 반추라고 이름 붙여진 단편 경쟁 두 번째 묶음. 4편의 영화 중 마지막 작품이었던 엄마의 편지는 영화관 안에 든 모든 관객을 울리고서야 그 엔딩 크레딧을 올렸습니다. 영화는 전남 보성 바닷가 마을에 사는 80대 할머니의 하루를 담담한 시선에서 기록합니다. 할머니는 이제나 저제나 외양선원인 아들의 편지를 기다리는데 어느 날 아침에 만난 집배원의 충고에 따라 직접 편지를 쓰기로 마음먹죠. 하지만 그를 모르는 탓에 이곳저곳에 부탁을 해보지만 여의치가 않자 광주에 사는 조카 집을 찾아 나섭니다. 때로는 유쾌하고 때로는 가슴 아린 이 영화의 진가는 막판 3분 남짓한 시간에 몰려 있습니다. 앞의 장면은 뒤의 장면을 본 이후에 새로운 의미를 갖고 뒤의 장면은 앞의 장면과 맞물려 영화를 보다 나은 위치로 끌어올립니다. 수십억 제작비가 우스운 영화를 매주 만나는 요즘 관객이라면 연출과 구성면에서 다소 투박하게 느낄 법도 하지만 영화는 그 모두를 일거에 만회할 만한 장점을 지녔습니다. 드물게 만나는 진심이 담긴 연기, 그로부터 빚어지는 진솔한 드라마가 그것이죠. 할머니가 아들에게 전한 메시지, 그로부터 감춰졌던 모든 사실이 제 모습을 드러낸 3분 남짓의 장면은 가장 메마른 심장을 지닌 사람조차 동요하게 할 만큼 강한 힘을 내보였습니다. 영화제 첫날, 객석에서 영화를 본 저 역시도 예외는 아니었죠. 최근 수년 동안 본 수백 편의 영화에서도 이에 비할 만큼 진솔하고 강렬한 장면은 손에 꼽을 만큼 적었습니다. 이건 진정한 의미에서 가장 고결한 수준의 드라마라 불릴 만한 것이었죠. 조금 과장해 말하자면 상영관에 들어있던 모든 관객이 저와 비슷한 감정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엄마의 편지 상영이 끝나고 예정된 GV 행사 진행이 잠시 멈춰졌을 만큼 영화가 남긴 감흥은 컸죠. 그렇게까지 관객들의 감정이 쉽게 진정되지 않았던 건 이 영화가 흔한 신파, 감정에 호소하는 전형적인 연출과 연기로는 결코 다다를 수 없는 깊은 울림을 전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영화가 이룩한 성취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한 건 주인공을 맡아 연기한 78세 이춘자 할머니였죠. GV 행사에 오른 영화 관계자는 그녀가 이 영화 전까지 단 한 차례도 영화에 출연하거나 연기를 배운 적이 없다고 했는데 어쩌면 그래서 이 같은 울림 있는 연기가 가능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엇도 의식하지 않는 순수한 몰입, 자연스러움을 흉내내는 세련된 연기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있는 그대로의 슬픔. 그 몰입되고 응축된 슬픔이 고스란히 관객에게 전해졌기에 그 같은 감상을 일으킨 게 아닌가 싶었죠. 너무도 감격적인 영화였던 나머지 영화를 보고 난 다음 날 영화제 사무국을 통해 이채 감독의 연락처를 얻어 몇 가지 궁금한 점을 물었습니다. 우선 영화는 앞에 언급한 것처럼 광주 시청자 미디어 센터 수강생들의 공동 작업입니다. 센터 수강생들의 평균 나이가 높기 때문에 자연히 영화에 참여한 사람들의 나이도 적지 않았죠. 이에 대해 이채 감독은
광주의 영상미디어 클럽이라고 어르신들이 같이 공부를 하는 게 있는데 내가 워크숍을 지도해서 같이 작업을 하게 됐다. 촬영, 배우, 스태프를 그분들이 다 했는데 60대 초반부터 80이 넘는 분까지 10여 분 정도다. 영화에 자막도 넣고 외국 영화제에 출품하려고 하는데 그건 80이 넘은 할머니 한 분이 맡아서 번역도 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영화 제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이 무엇이냐고 물으니 캐스팅과 관련한 답이 돌아왔죠. 이 감독은 집으로 주인공 같은 리얼한 할머니를 찾아야 한다고 주위에 수소문을 냈다며 전혀 연기도 안 해봤고 이 분야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사진을 보여줘서 만나보니 이빨도 빠져있고 80이 넘은 것처럼 보였다고 첫인상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목소리를 걱정했는데 대사도 또렷하게 하고 체력이 좋아야 한다고 했더니 매일 밭에 가서 일을 한다고 해서 바로 캐스팅을 결정했다면서 촬영에 들어가고 나니 어린애 같은 순수함이 있어서 그런지 카메라를 전혀 의식하지 않고 그대로 연기하더라 하고 전했습니다. 이채 감독 대신 영화제를 찾은 조 감독 강홍길 씨는 간절함이라는 키워드로 영화를 표현했죠. 영화에서 중점을 둔 부분에 대해 묻자 그는 80이 넘고 교육을 못 받아 문맹인데다 치매기까지 있는 노인으로 주인공을 설정했다면서 노인이 만날 수 없는 아들에게 마음을 전하려는 간절함을 담아내려 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의 편지는 이번 제9회 서울노인영화제에서 입상에 실패했습니다. 심사위원들에게 더 높은 평가를 받은 작품이 많았기 때문일 테죠. 영화제 대상은 서영숙 감독의 청춘 꽃매와 강지숙 감독의 깊고 오랜 사랑에 돌아갔고 관객 심사위원상은 박일 감독의 파양과 문지원 감독의 나의 자리가 받았습니다. 관객상은 이미지 감독의 박스가 수상했죠. 엄마의 편지는 어떤 분야에도 이름을 올리지 못했네요. 하지만 수상하지 못했다고 해서 영화의 가치가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상영이 끝나고 관객들이 보인 반응이 이를 증명하죠. 비록 전문 배우가 여럿 출연하고 전문 영화인이 연출을 맡은 작품보다 서툴게 보이는 부분이 많은 건 사실이지만 쉽게 찾아볼 수 없는 강렬한 연기와 그 연기의 힘을 극대화시키는 극본과 연출이 충분히 훌륭했다고 판단합니다. 적어도 제게 있어 이 영화는 뜻밖의 찾은 보석이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이 영화와 관련해서 기고를 한 글을 그대로 읽어드렸어요. 그래서 쓴 것처럼 이 영화는 정말 저한테 감격적인 영화였고 또 저도 눈물을 좀 흘린 작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림자들의 섬이라거나 몇몇 작품에서 이제 울었던 영화들이 있었지만 이 영화의 경우에는 그냥 단순히 좀 슬퍼서 눈물이 난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 감정이 조금은 제어가 안 될 만큼 좀 동요됐던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느끼기에는 저와 함께 영화를 봤던 많은 분들이 그렇게 느끼시지 않았나 하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는 이 영화가 어떤 작품인지 내용이 어떤지를 충분히 좀 스포일러가 될 수 있으니까 말씀을 못 드렸는데 방송에서 좀 이야기를 드리자면 이 얘기 듣고 싶지 않다, 어떻게든 내가 이 영화 구해서 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듣지 않으시면 되겠어요, 지금부터는. 그런데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 이 영화는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전남 보성 바닷가 마을에 사는 한 할머니가 자신의 아들을 기다리면서 이렇게 매일 편지가 오길 기다리는데 그러다가 아침에 집배원을 만나요. 그래서 집배원한테 우리 아들 편지 왔소? 이렇게 물어보는데 찾아보니까 안 왔죠. 그리고 그 집배원이 오늘 처음 이 동네에 출입하는 집배원이라면서 이것도 나름 나중에 의미를 갖는 장면이죠. 처음 이 마을에 오게 된 발령받은 집배원이라면서 앞으로 이렇게 편지 자주 전해드리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한번 편지를 써보시지 그래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외양 선언이니까 한번 편지를 직접 써보세요. 그래서 할머니가 그날 편지를 쓰려고 시도를 하죠.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 할머니가 문맹이라는 거죠.
그래서 할머니는 이 마을에서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면서 편지를 자기가 읽어주고 이야기를 읽어주고 편지를 써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처음에 한 할아버지한테 가서 이제 요청을 했더니 할아버지가 수전증 때문에 글을 못 써요. 그 장면이 참 유쾌하게 그려지죠. 막 코믹물 수준으로 그렇게 그려지고 그 다음에 어떤 꼬마애한테 가서 이제 말을 하는데 좀 어려운 단어 나오니까 할머니 이 단어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면서 거의 모르는 단어들이 너무 많아서 이 아이도 결국은 편지를 못 씁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고민하다가 이 마을에서 어떤 아줌마가 써준다고 하는데 그건 또 됐다고 하면서 자기 조카를 찾아서 광주로 가요. 버스를 타고. 카메라는 그 버스에서 이 할머니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같이 따라갑니다. 광주에 처음 도착해서 이 할머니가 우체통 옆에 어떤 쓰레기통 같은 데서 통 하나를 좀 줍습니다. 근데 이 통이라고 해봐야 안에 막 재떨이처럼 썼는지 무슨 아니면은 좀 더러워 보이는 흙 같은 것들이 재 같은 것들이 좀 들어가 있고 좀 쓰레기 무슨 고추장통 같은 거에 뭐 그런 통인데 이 통을 귀하게 어떻게 추스려가지고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조카 집에 가서 조카가 아직 안 왔다고 해서 조카 며느리랑 그리고 그 자녀들이랑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죠. 네. 자녀들은 자기 일로 바빠서 그냥 싱싱 이렇게 나가버리고 조카 며느리랑 이런저런 대화를 나눕니다. 그러면서 편지를 쓰려고 한다. 내 자식이 있어가지고 외항선원인데 그 애한테 편지를 써주려고 하는데 내가 글을 못 쓰니까 부탁하러 왔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조카 며느리가 나중에 우리 아들이 써줄 거다. 도와줄 거고 이따가 조카 오면은 우리 남편 오면은 만나고 가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대화들 우리 아이가 뭐 너희 남편이랑 이 조카랑 동갑이었다. 어릴 때부터 친하게 지냈다. 그리고 우리 아이가 너무나 우리 아들이 귤을 좋아해서 귤귀신이라고 불렸다.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런 이야기들을 하죠. 네. 그리고 조카 손자한테 편지 내용을 불러줘서 뭐 이런저런 내용 불러줘가지고 그거를 편지로 받아 써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많은 분들이 예상할 수 있는 것처럼 영화는 그렇게 진행이 되죠. 많은 사람들이 예상한 것처럼 반전이 있고요. 그 반전이 약간 플래시백 형태로 반전의 절정에서 플래시백 형태로 그 소년이 편지를 써준 소년이 회상하는 장면이 들어가요. 그리고 할머니가 어떻게 말을 했는지 그리고 그 편지를 읽으면서 막 감정이 동요돼서 막 우셨던 모습들 그리고 그 장면을 지켜본 우리가 그 장면부터 이제 감정이 막 동요되게 되죠. 그리고 보성으로 돌아와서 그 통이 정말 그 더러웠던 그 통이 어떻게 쓰이는지 뭐 그런 모습들이 또 보여집니다. 어떻게 보면 단순하고 투박한 연출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아무래도 어르신들이 70이 넘으신 어르신들이 찍은 영화다 보니까 그렇게 보여줄 수 있는데 이 영화가 승부하고 있는 건 결국 연기였고 그 연기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연출은 충분히 했다는 점에서 저는 이 영화가 참 잘 만들어진 완성도 높은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결국은 진심이 전해졌고 그래서 쓴 것처럼 몰입되고 응축된 슬픔이 고스란히 관객에게 전해지는 그런 영화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우리나라의 대표 배우들, 정말 유명한 배우들, 그런 배우들의 세련된 연기, 결국은 이 연기 자체도 자연스러움을 흉내내는 연기인데 그것과 별개로 정말 리얼리즘이란 무엇인가, 정말 실제 있는 그대로의 연기란 무엇인가 라는 거를, 물론 이것도 결국은 본인이 아니기 때문에, 다큐멘터리가 아니기 때문에 연기라고 볼 수 있지만 그럼에도 기성 배우들과 좀 다른 어떤 진솔함과 진정성이 느껴지는 연기 방식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 영화 추천드릴 수 있고요. 영화관의 모든 관객을 울렸던 16분짜리 영화 이 엄마의 편지라는 작품에서는 있는 그대로의 슬픔이 전해졌다. 네. 그래서 마음 놓고 울 수 있었다. 감정이 동요돼서 절절히 그 슬픔을 느끼면서 울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 무비시네 영화방 소모임에 오시는 분들을 대상으로는 제가 이 영화를 어떻게든 구해서 원하는 분들 대상으로 한 번쯤 보여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좀 영화를 찍으신 분들한테 허락을 구해서 제가 연락을 취해가지고 이 영화가 상영이 일반에 좀 되는 그런 배급이 되는 영화가 아니다 보니까 또 이 영화제는 끝났고요. 노인영화제가 끝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영화가 참 좋은 영화인데 보실 수 없어서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그래서 저희 무비시네 영화방 소모임에 이 방송을 들으시고 관심 있으신 분은 나오시면 나중에 뭐 연말이나 뭐 어떻게 한번 장소를 마련해서 한번 보실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드리면 어떨까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무비시네 영화방 오늘 방송 엄마의 편지라는 영화를 한번 다뤄봤고요. 저에게 있어서는 정말 보석이었다는 거,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방송은 최기사 그리고 재기사와 함께 녹음을 한 춘몽이라는 영화가 되겠네요. 재기사의 경우에는 굿바이 녹음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무비시네 영화방 오늘 여기서 방송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신 여러분들 감사하고요. 무비시네 영화방과 함께 오늘을 즐거워합시다.